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의 2의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현대중공업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조선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했던 차관과 정부의 금융보증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술의 습득과 자립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중공업의 수출과 관련 산업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조선소를 짓기 위해서는 차관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관은 도입되었지만 도입된 차관은 차관을 제공한 영국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에 가까웠습니다. 울산조선소를 짓기 위한 차관은 조선소에 기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 선주의 선박 주문과 정부의 금융보증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선주의 선박 주문으로 기본적인 위험성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보증으로 추가적인 보험이 제공되는 차관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관이 안전한 계약이 되도록 하는 조건들은 동시에 순환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간 것은 기업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부의 금융보증 역할은 큰 것이었지만 이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조선소의 차관 확보 과정은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와 백사장 사진만으로 도입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기업가 정신을 통해 극복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의 가중치를 줄이고 분석한다면 차관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없애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울산조선소를 위해 차관을 처음 얻으려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절됩니다. 일본 통상성은 현대화의 조선업 제휴에 제동을 겁니다. 일본 통상성의 결론은 2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건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기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가 차관을 얻기 위해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데이비스라는 미국인 국제금융주선인이 제시한 방법은 우선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할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을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급자 신용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스가 소개해준 회사는 영국의 애플도어라는 조선기술회사와 스코트 리스고우라는 선박회사였습니다. 애플도어사의 제안은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서 유능한 한국 엔지니어 몇 사람을 보내주면 6개월 안에 조선소 레이아웃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문제는 영국 글래스고에 있는 스코트 리스고우 조선소에서 27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현대 직원들을 6개월간 2차례에 걸쳐 훈련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실화되어 1차로 전갑원, 이정상, 김영벅, 스코트 리스고우로 보냈고 2차로 백춘기와 또 다른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기술협조 계약을 마무리 짓고 차관 도입을 위해 애플도어사의 롱바톰 회장을 만나는 과정에서 유명한 거북선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는 25만 톤급의 배를 본 적이라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대답으로 설득해 낸 것입니다. 롱바톰 회장은 결국 한국의 현대건설은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발전 계통이나 정유공장 건설에도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형 주선소를 만들어 큰 배를 건조할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의 추천서를 버클레이 은행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추천서는 사실 롱바톰 회장이 한국까지 와서 현대가 건설한 발전소, 정유공장, 경부고속도로 등의 공사 현장과 조선소 부지까지 보고 간 이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창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스코트 리스거우에서 제작한 선박 도면을 버클레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버클레이 은행 역시 철저한 검증과 면접 시험 이후 차관을 제공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대의 사업 계획은 애플도어가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스코트 리스거우에서 도면을 받아 그대로 만들고 현대가 인력을 관리하여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주문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만든다면 배가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에서 만든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차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관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 되면 이는 리스크가 적은 안전한 투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를 짓기 위해 차관을 빌리는 상황에서 선박까지 주문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조선소와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16%의 가격 인하를 받아들이고 조선소가 없는 상황에서 2년 6개월 만에 선박 2척을 건조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상황을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공사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집약적 방식의 역산 돌관 공사라는 인력관리 방식과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용접 분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설계를 기억해서 재구성해내는 예외적인 고급 인력의 결합이었습니다. 이는 건설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해내는 건설사업 관리 기술이 적용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모든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기자재 회사는 차관이 도입되면 기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큰 리스크가 없었고, 기자재 회사와 연관이 있는 은행은 수출신용보증국이라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출신용보증국의 선박 주문을 받아오라는 요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인 한국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이란 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정중한 거절의 방식이었을 수도 있으며, 만약 현실화될 경우 리스크가 낮은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비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박 계약을 맺어 차관을 제공하는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리스크는 온전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리금 전액을 변상해야 하는 현대건설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금융보증은 현대건설에게 전이된 리스크에 정부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금융보증을 마지막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곳에서 감당하는 리스크는 매우 작아졌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현대건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야의 리스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집약적 투입, 즉 인력 관리를 통해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었고 2년 6개월 만에 조선소의 건설과 선박의 건조를 실현 가능한 범위로 구현하게 해주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의 건립 과정에서 일본 가지마 건설의 겐조 회장과 부장급 두 사람이 와서 조선소에 시공 자문을 해주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좋은 장비로 24시간 작업에 3,000제곱미터의 물량을 처리하는데, 김영주 전 한국 프렌지 회장은 구식 장비로 같은 시간에 4,500제곱미터의 물량을 처리해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일본 가지마 건설보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을 동원했는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24시간이라는 단위 시간당 어떻게든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해내는 인력 관리를 실행한 것입니다. 용접 분야에서의 기술 기반 또한 용접 기술이 중요한 선박 건조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용접 기술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막노동꾼과 농사꾼에게까지 용접 기술을 교육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복 현대중공업 전 회장은 정주영 창업자에게 스코트 리스고에 가서 한 달간 훈련받고 귀국길에 가와사키에 가서 2주간 조선소 견학을 잘 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견학을 잘 하라는 건 세밀히 살피라는 뜻이라는 것을 김영벽 전 회장은 압니다. 그는 현대건설이 있었던 리스크였습니다. 금융보증은 현대건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해주는 점에서 큰 차이였던 것은 명확합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조선소를 지으며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고는 정부의 같은 점진적인 선택했을 때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은 영국에서 가져왔지만 건조에 필요한 는 없었는데 현대 이를 가와사키에서 얻어왔습니다. 상세도면은 정주영 창업자와 젠지 우메다 회장과의 친분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첫 배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6호선까지는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의 설계로 제작을 했고, 7호선부터 설계에 참여해 8호선부터는 현대가 독자적으로 기본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가 계획한 점진적인 적분법은 독자 설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을 축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대형 선박의 1호선부터 독자 설계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중소형 선박의 독자 설계 경험이 대형 선박의 독자 설계 경험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